수세기 동안 중국 경제를 돌렸던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이랑 면화를 맞바꾸는 교역 시스템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1852년에 한 영국 관리가 남긴 기록인데요. 당시 중국의 교역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문자 그대로 난공불락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난공불락이라던 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시스템이 맞긴 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전설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 교역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 설탕 면화 교역이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사료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고도로 전문화된 형태는 사실 청나라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시작 전부터 통념이랑 증거가 엇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명나라 시대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복건성 상인들이 강남 가서 면화를 사온 기록, 이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설탕 팔아서 마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설탕을 팔고 곡물을 사왔다는 기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명나라 때도 물론 교역은 있었지만 설탕 주고 면화 받는 식의 딱 정해진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물건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전성기를 맞았던 청나라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경제 엔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시죠. 이 교역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계절의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보세요. 봄이 되면 상인들이 복건이랑 광동에서 설탕을 싣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여름에 강남 지역에 도착해서 설탕을 팔고 가을에는 그 돈으로 거기서 나는 원면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번엔 북동풍을 타고 그 면화를 싣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완벽한 1년짜리 사이클이죠. 엄청난 규모에 예측 가능하고 수익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 같던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 중국 항구가 세계에 열리면서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한 거죠. 자,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엔 기존의 강자, 중국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원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새로운 도전자들, 그러니까 인도에서 들어오는 값싼 원면,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기계로 대량 생산한 외국산 면사가 등장한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요? 이걸 알아내려면 그냥 그랬을 것이다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다행히 당시 중국 해관에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숫자로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재밌는 건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 동시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구마다 붕괴하는 양상이 다 달랐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산토호항입니다. 여기엔 설탕, 면화, 교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874년에는 산토호항에 수입된 면화의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어요. 8만 5천 담이 넘었죠. 그런데 불과 8년 뒤인 1882년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국 면화 수입은 2만 담으로 뚝 떨어지고 그 자리를 외국산 면사와 면화가 채우기 시작해요. 특히 외국 면사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885년 데이터인데요. 중국산 면화, 외국산 면화, 그리고 외국산 면사 수입량을 비교한 겁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외국산 면사가 그냥 좀 더 많이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수치죠. 그래서 산타우의 결론은 이겁니다. 1879년쯤에 이르면 설탕을 팔러 북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사오던 면화 쪽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설탕 교역 자체는 계속됐지만 설탕 주고 면화 받아오는 이 완벽했던 순환 시스템은 깨져버린 거죠.
엔진의 절반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구들은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광저우는 애초부터 외국 면화 의존도가 높았고요. 샤먼 같은 경우는 분계 속도가 좀 더 느렸습니다. 중국 면화가 꽤 오래 버텼지만 결국 1888년쯤에는 거기도 외국산 면사한테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결국 난공불락이라던 시스템이 이렇게 지역별로 시간차를 두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붕괴는 단순히 한 교역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근대 세계 체제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엮이는 건데요. 이 설탕 면화 교역의 붕괴는 중국의 각 지역 시장이 이 글로벌 시스템에 조각조각 편입되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돌던 돈과 물건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결국 설탕 면화 교역의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진 그 자리에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경제라는 새로운 현실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